중요한 분은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여러분들이 정말 바쁜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집중하셔서 잘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죠. 밑에서부터 센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센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주차, 2주차 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셨고,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하게 되면 이제 사물이 지능화되는데, 사물이 지능화하는 방법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고요. 이제 사물 인터넷 밑에 센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센서와 관련된 유비쿼터스 4차 산업혁명 수업을 하고요. 아마 다음 주는 아마 좀 쉬게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여러분들 컨설팅을 할 것 같고, 다다음 주부터 사물 인터넷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공부하시고, 사물 인터넷을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직접 제작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사업 모델을 발굴해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자, 3D 프린터다, 로봇이다, 인공지능이다. 각각 요소 기술이 된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바깥에 많은 그 석학들이 말씀하시기를 인공지능이 산업 발전시켜야 된다, 3D 프린터 발전시켜야 된다, 사물 인터넷, 그게 발전된다고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게 결코 아니죠. 자, 그걸 융복합해서 우리가 전에 수업에서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경계가 없어지는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 인간과 사물, 사물과 로봇, 유와 무, 인간 정신 세계하고 물리적인 세계, 현실과 가상, 이게 다 경계가 없어져야지 4차 산업혁명이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가치가 융복합된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모든 여기 이 안에 센서가 붙어서 이 사물들이, 공간들이, 제도들이 뭐가 됐건 얘들이 인간처럼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센서가 붙어줘가지고 이제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센서의 이제 필요성이 생겨나고요. 자, 그럼 뭐 센서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센서도 있고, 화학적인 센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센서가 있고,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뭐 수천 가지죠, 센서 자체는. 그래서 이 센서는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거지만은, 뭐 운송하는 분야부터 지금 정보화 기기까지 각각 센서 종류들이 물리 센서도 있고, 화학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이 있지만은, 자, 이런 센서들을 말씀드린 대로 인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눈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 광센서, 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이 눈의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귀 역할을 해주는, 청각의 역할을 해주는 음향 센서, 또 스피커 같은 거, 마이크로폰, 앞전소자, 진동자 같은 것들이 귀의 역할을 해주고, 피부 역할을 해주는 압력 센서부터 진동 센서, 얘들이 피부 역할을 해주고, 혀 역할을 하는 맛 센서가 pH 센서, 전기 화학 센서, 바이오 센서 이런 것부터 코어의 역할을 하는 뭐 냄새 센서, 뭐 이런 것도 쭉 있죠. 자, 이제 이런 센서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관심 갖고 해보게 되면요, 이 센서들은요, 이 센서들이 이 내용들을 측정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센서는 얘가요, 어떤 대상이 됐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내 몸무게를 쟀다. 제가 60kg인데 센서가 내가 60kg인지는 몰라요. 제가 몸무게 올라갔을, 체중계 올라갔을 때 뭔가 올라와서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 변화량을 물리량으로 환산하면 내 몸무게가 나오는 거거든요. 센서에서는 대개 이제 방법이 어떤 변화량을 갖다 전기 저항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파장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생리학적인 어떤 양을 측정하는 방법, 대개 한 4가지, 5가지 방법으로 센싱을 합니다. 그 센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변화했는데
그 양이 극소예요. 극소이면서도 일단 아날로그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센서들을 아날로그로 받아들인 거를 일단 디지털로 컨버팅을 해줘야 돼요. 그게 ADC라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날로그 양이 워낙 작잖아요. 우리가 어떤 변화량 같은 게 워낙 작은 게 있을 때 증폭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증폭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디지털로 바꿔줘야죠. 디지털로 바꾼 걸 갖다가 안테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센서, 옆에 있는 어떤 데이터 로그 서버한테 넘겨주면은 데이터 로그 서버에서 식이 들어가가지고 그 변화량을 물리력 또는 화학적 이런 양으로 환산시켜 주거든요. 센서 자체가 다 측정하는 게 아니다. 현재 센서들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뭐 요즘에 와서는 제가 볼 때 이 센서 산업이 대한민국이 참 걱정되는 게 유비쿼터스부터 사물 인터넷 또는 4차 산업혁명 이 중요한 시대에 대한민국 센서 산업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한 3%, 5%도 안 돼요. 뭐 하려고 하면 다 외국 거 사와야 돼요. 대한민국 스마트폰 저렇게 센서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세계 뭐 삼성이 LG전자 잘하지만은 다 센서 수입하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이제 뭐 하천에서 스마트 리버 구축하느라고 뭐 pH 센서, 수온 센서 사와도 다 외국 거 저도 수입해서 사야 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사물 인터넷 하면서 이 센서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암담하다는 게 참 큰 문제다. 자, 이제 뭐 센서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센서들이 자, 유비쿼터스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넘어오면은 얘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문제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오늘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존의 좀 센서들이고요. 얘들이 유비쿼터스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얘들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 변하는 과정, 변하는 방법론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유비쿼터스 시대부터 한 15년 전부터 이 HP 퓈렛 패커드죠. 거기서 쿨타운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이 동영상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 주인은 이제 자기는 처음에 모르죠. 근데 차가 고장 난 걸 가지고 이제 센서들이 감지를 해가지고 그 차의 유리에다가 지금 차의 상황을 다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워닝이 뜨죠. 워닝이 뜨게 되면은 워닝이 뜸과 동시에 내가 지금 고속도로를 가건 지방도로를 가건 그 차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소에 이 차가 고장났다는 정보가 사물 인터넷에서 가게 돼 있어요. 가면은 이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 가장 가까운 정비소에 지가 알아서 찾아주거든요. 그럼 이제 정비소에 도착하게 되면은 아, 어느 차가 이 차의 주인은 누구고 차종은 뭐고 뭐가 고장이라는 정보가 다 분석돼서 이미 나와 있고 그 정비소 주인이 뭘 곤쳐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사하면서 빨리 오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를 이미 이제 HP 쿨타운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개념을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떻게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구현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자,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시작은 유비쿼터스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유비쿼터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하죠, 그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이건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컴퓨터 때문에 우리가 이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가지고 얼마만큼 작아지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이제 그 뮤칩이라고 나와 있는 게 0.3mm까지 작아졌어요. 0.3mm 컴퓨터가 0.3mm다. 0.3mm면 여러분 1mm보다도 30% 그 정도 작게 작아져서 이 컴퓨터가 이렇게 작아져 가지고 모든 사물에 얘들이 다 숨어졌다. 그러면은 그 사물이 컴퓨터가 된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나한테 정보를 던져줄 수 있겠다. 그럼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유비쿼터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라는 거는 컴퓨터와 센서가 점점 작아져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정보를 나한테 던져줄 수 있다가 유비쿼터스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컴퓨터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사물의 내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정보통신공학이나 전자공학에서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뭐냐면은 그냥 광의의 전자제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제품인데 어떤 칩이 있고 회로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안테나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는 자 이런 구조체를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전자제품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모든 사물에 눈에 보이는 모든 제품에 센서가 다 들어가서 모든 이제 눈에 보이는 제품이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LG전자다. 지금 삼성전자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이건 교량이건 철도건 어떤 제품이건 전자제품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다 변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전자제품들이 모든 사물이 제품이 그 안에 이제 CPU가 들어가 있거든요. CPU가 들어가 있는데 CPU가 지금 기존의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 CPU는 이 전자제품의 운영 체계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운영 체계만 들어가 있는데 요 운영 체제에다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집어넣게 되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CPU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게 사물이 지능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물이 지능화가 되고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된다. 요게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비쿼터스와 사물 인터넷의 차이는 뭐냐면은 유비쿼터스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하고 상관없이 나한테 정보를 던져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미국에 있건 달나라에 가 있건 어디서 일어난 정보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한테 정보를 던져주는 게 유비쿼터스고, 자, 사물 인터넷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물끼리 네트워킹 돼서 자기들이 주인공이고 저는 개체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장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유비쿼터 틀리죠. 유비쿼터는 주인공이 사람으로서 모든 정보가 나한테 집중하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근데 사물 인터넷은 그게 아니고 사물끼리 내가 가장 행복하게 편하게 해주는 조건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소통, 사물끼리 인터넷에 연결돼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인간의 개입 없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진짜 되느냐? 돼요. 그거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시간에 여러분이 배울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띵즈라는 것이 모든 산업 분야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지금 조선부터 시작해서 뭐 전투기, 항공기부터 시작해서 뭐 건설 산업이고 환경이고 축산이 됐고 뭐가 됐건 모든 여러분의 전문 분야의 제품들이 여러분 사업 분야가 하다못해 지금 우리 뭐 양로원이 있다, 양육 뭐 고아원이 있다, 기타 등등도 그런 개체들이 스마트해지고 네트워크되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무한대 지식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신 제4의 물결에서 엘빈 토플러가 미래 부의 원천은 타임과 스페이스 나리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부의 원천, 여러분도 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조직 또 여러분 회사에 부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 여기 있거든요. 근데 방법이 뭐냐면 그 동력, 파워 소스가 뭐냐, 여러분이 원하는 웰스, 머니 메이킹의 소스가 타임과 스페이스 나리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신 타임, 스페이스, 나리지가 혹자는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비쿼터스 개념의 나리지가 미래부의 원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타임은
여러분의 변화와 혁신의 속도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1주차부터 2주차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변화하고 특허가 이런 게 있다 다 설명해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화해서 혁신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자리에 들을만 하니까 앉아 앉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타임에서는 변화와 혁신의 자기 개발 속도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엘빈 토플러가 보니까 가장 문제 있는 조직,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가장 한심한 조직, 공무원이라고 엘빈 토플러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많으신데요. 시속 7km, 8km로 간대요. 그런데 가장 그래도 빨리 가는 조직이 대기업, IT 대기업들. 뭐 걔들은 시속 7, 80으로 간대요. 그럼 다른 조직 보세요. 자, 공무원이 제일 엉터리고 나머지 조직은 뭐 10에서 20, 30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업 무대에 나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 정도 된 게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의 이병철 회장 조미료 장사하던 분이 설탕 장사, 포목 장사 하시던 분이 웬 반도체에다가 저 디램에다 투자를 83년도 얘기잖아요. 동물적인 감각을 투자를 하고 나서 그게 대한민국의 신의 한 수였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들을 만하다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미래 부의 원천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스페이스라는 얘기는 부의 축입니다. 부의 축이 지금 옛날에 고대 시대의 부의 축은 중국이었었거든요. 그죠? 중국에서 이집트에서 유럽으로 이동했죠. 중세로 넘어가서 중세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죠. 이제 자 북미로 넘어갔다가 그 북미에서 스페이스가 축이 극동으로 옮겨진대요. 극동이 이제 얘기하는 게 중국, 한국, 일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신 한국도 이제 미래 부의 원천에서 축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10년 전 얘기고요. 이게 제 사회물길 책에 나온 게 10년 전 얘기니까. 불행하게도 이 축에서 지금 한국은 벗어났어요. 불행하게도.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축에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예측했잖아요. 대한민국이 2050년도에 세계 2등, 국민소득 8만 2천 불 돼가지고 세계 2등이 된다 그랬거든요. 왜? 엘빈 토플러도 그렇게 예측했거든.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요새 발표를 보게 되면은 2030년도에 대한민국 18위가 돼서 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보다도 밑에 있더라고요. 왜 지금 10년 동안 대한민국 후퇴를 했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그만큼 국가 전략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배우셨으면 여러분이 변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사업을 만들느냐가 여러분 조직 또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비쿼터스 개념이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제록스 사회에 있는 엔지니어였었죠. 자, 이 친구가 이제 뭐 세계 최초로 88년도에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쓴 마크 와이저라는 친구입니다. 마크 와이저라는 친구가 유비쿼터스 개념은 이제 창시까지 했는데 이 친구가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유비쿼터스가 뭐 그렇게 꼽히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그렇다 생각하고 이제 시간상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컴퓨터가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컴퓨터 키게 되면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한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보가 오거든요. 이게 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 90년대 미국이 뭘 했냐면은 이라크하고 전쟁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 산불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자, 산불이 워낙 발생하고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캘리포니아 산맥 속에서 산불 나는 걸 내가 알고 싶고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는데 미국 본토에 앉아서 적군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적군이 어떻게 뭘 하는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비쿼터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개발한 센서가 스마트 더스트라고 하거든요. 스마트 더스트 먼지죠. 여기서 스마트 더스트라고 해서 저는 진짜 더스트가 먼지만한 크기로 알고서 그거 개발을 미국 UC 버클리의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만들었거든요.
그 정보통신공학과 이제 찾아가서 스마트 더스트를 봤어요. 스마트 더스트가 정보통신공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처음 썼거든요. 근데 스마트 더스트 크기가 이거 2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스트는 미국은 역시 먼지도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를 스마트 더스트라고 해놓고 이제 얘들이 이제 했죠. 짜잔. 스마트 더스트 개념에서 짜잔 센서가 이제 사회 곳곳에 이제 들어가죠. 도시 곳곳에 여러분의 사물 곳곳에 이제 센서가 들어가고 컴퓨터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보를 다 일방향으로 던져주는 거죠, 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해서 혁신적으로 이제 뭐가 바뀌는구나 해서 전 세계에서 다 꿈이 커졌죠. 그 대한민국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유비쿼터스 국책이었어. 국가 정책의 기본이었었죠. 유코리아 해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 유자펜에서 일본도 유비쿼터스 자펜.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 쳤죠. 이거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결론은 이제 실패를 했죠. 그죠? 그럼 왜 실패했느냐. 그 원인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알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비쿼터스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센서가 이제 사물에, 공간에, 환경에 다 내재가 돼야 돼요. 뿌려져요. 자, 여러분 아까 얘기한 산불, 캘리포니아 산맥 그 큰 데서 산불이 나는데 그 산맥에다가 센서를 갖다가 스마트 더스트라고 할 만큼 수십만 개를 뿌려야 돼요. 근데 센서가 비싸면 안 되잖아요. 이라크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 넓은 광대한 전쟁 지역에 센서를 뿌려야 되는데 센서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수십만 원이다? 못 뿌리죠, 그럼. 그러니까 센서가 우선 쌓아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센서들끼리 네트워크 이루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나한테 정보를 던져준다가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제가 넘어갈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넘어가는지 그걸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비쿼터스는 일단 뭐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공간상에 지금 보셨다시피 센서들이 무수히 뿌려집니다. 뭐 전쟁 지역이 됐건 산불이 됐건 환경이 됐건 뭐 하천이 됐건 뭐 여러분 공장 안이 됐건 이런 건물 안이 됐건 센서가 무수히 뿌려지는 걸 갖다 센서 필드, 센서 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센서들은 그럼 자 얘들은 각각 독립체거든요. 근데 얘들이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통신망을 통해 자기들끼리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통신을 한 다음에 그럼 자기들끼리 떠든 다음에 결론은 인간한테 컴퓨터 서버한테 결론은 돌아와 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접속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접속망이 있어가지고 이 센서 필드에서 처음 나올 때 우리가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게이트웨이라는 어떤 중계기를 통해서 이제 접속망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서버로 돌아가게 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건물이다. 이런 건물에다가 센서를 갖다 몇 개, 수십 개를 박아 놓고 그럼 이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어디로 정보를 보내야 돼요? 이 건물 관제하는 학교 관제센터로 정보가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정보 관제센터로 통신망을 통해서 통신망이냐 무선망이냐에 따라서 통신망을 통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CDMA가 됐건 뭐 3G, 4G, 5G 통신망을 통해서 LTE를 통해서 가건 또는 이제 통신망이 아니라 무선망이니까 와이파이를 통하건 직비를 통하건 블루투스를 통하건 정보를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고 여러분이 통신비를 내냐 안 내냐 또는 중계비를 설치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방법들이 결정되거든요. 자, 그런 센서들이 일단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이루어주는 통신망을 구축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제센터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센서들이 아까 공부하신 대로 뭐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 자기들끼리 이제 네트워킹 해가지고 서버로 연결하는 구조가 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저도 이제 그렇게 처음 유비쿼터스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2005년도부터 유비쿼터스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학원 가서 제가 이제 돈을 내고 수강해서 배우면서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뭐 저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게 뭔지를 잘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IT 쪽에서 유비쿼터스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있던 공간에 아까 말씀드린 산불에 화재가 났다. 또 이 건물에 센서가 있는데 화재가 났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데 이 센서는요. 얘가 지금 화재가 난 거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 지금 여기서 100도가 됐다. 그럼 화재잖아요. 그죠? 100도면 화재거든요. 이 건물에 여기 센서가 하나 붙였는데 얘가 100도다? 아, 이건 정신 나간 센서잖아요. 100도가 돼서 이거 100% 화재되잖아요. 근데 센서는 100도라는 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센서 구조가 어떤 변화량만 측정해가지고 그게 아날로그로 변화량을 측정해가지고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서버로 보내가지고 서버에서 100도가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잡혀놓고 100도내 화재가 났네. 소방차 출동하자. 이게 유비쿼터스 개념에 여기서 정보를 나한테 던져줘가지고 관제센터에서 화재가 냈다 판단했으니까 소방차가 이제 가는 거죠. 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야 이게 유비쿼터스다?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제가 볼 때는 자 만약 이 건물에서 센서가 있으면은 이 센서가 뭘 감지를 해서 어떤 한계값을 초월하게 되면은 그 한계값을 초월하게 되면은 이 건물에 내재된 센서가 건물이잖아요. 센서 컴퓨터가 건물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사물이고 그럼 얘가 지금 뭔가 이상한 값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은 이 건물 센서가 값을 관제센터에 보내지 말고 스프링쿨러를 쏴주면 되거든요. 스프링쿨러를 쏴주게 되면 건물하고 스프링쿨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죠. 100도 감지를 했으면 스프링쿨러가 응답하면 되지 관제센터가 응답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 방법이 뭔가 저는 이제 틀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서버로 가가지고 화재가 났다 인식하고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아까는 우리가 제일 처음 센서 아까 말씀드릴 때 물리적 센서, 화재 뭐 어떤 화학적 센서들이 있을 때는 어떤 계측기입니다. 그거는 그죠? 계측기를 갖다가 계측기를 통신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디바이스로 바꿔놓은 거가 센서 노드가 됩니다. 자, 이제 유비쿼터스나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물, 대상, 개체, 상품에 이 센서가 묻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측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센서 노드가 들어가 놓고 이제 그것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통신을 해가지고 서버로 간 다음에 서버에서 분석을 해서 알람이 울리는데 이때 이 센서 노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어떤 아날로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저항치가 어떤 변형량이 들어오죠. 변형량이 들어와 놓고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변형량을 센서끼리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통신망이 들어가는 거죠. 계측기는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 몸무게 재는 기계가 체중기가 있으면 거기에 통신망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통신을 해야 되니까 센서끼리 여기에 통신 모듈이 들어가서 통신망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말씀드린 무선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센서끼리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유비쿼터스고 잘 들으세요. 지금 통신망을 얘기를 했어요. 기존 계측기에 없는 센서 노드에 통신망이 들어가게 되면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센서끼리 통신해가지고 서버로 데이터를 다 보낼 수가 있잖아요. 통신망에 의해서. 그런데 사물인터넷 또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통신망 외에 인터넷 통신 모듈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인터넷 통신 모듈이 들어가 있으니까 통신을 해도 되고 또는 인터넷망에 있으니까 이 사물끼리 인터넷망에 자동으로 물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센서 노드 안에 인터넷 통신 모듈을 집어넣고 인터넷 통신 모듈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MQTT라든가 TCP/IP라는 인터페이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분이 컴퓨터 키게 되면은 자동으로 인터넷만 연결되잖아요. 이 통신 노드, 이 센서 노드가 들어간 사물은 똑같이 얘가 여러분이 컴퓨터 키는 거와 똑같이 얘도 인터넷망에 자동으로 물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USN, 유비쿼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하고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의 노드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통신망과 같이 들어가느냐 또는 인터넷망이 들어가서 그 알고리즘 인터페이스까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노드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이런 노드 지금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자 조선이다 지금 항공기다 또는 뭐 고속도로다 모두 이런 걸 갖다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하려면은 얘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얘부터 변해야지 그게 되거든요. 바깥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하드웨어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개념만 떠들고 앉았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 맨 밑에는 제가 써놨죠. 지금 Optimization of Real-Time Customized Awareness, Not Monitoring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맞춤형 인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지금 기존의 센서 노드가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신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IT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USN,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awareness, 이건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인지할 수 있는 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것도 맞춤형으로. 지금 말씀드린데 여기 100도가 나오면 이거 화재거든요. 그럼 맞춤형 어웨어니스를 할 수 있는 걸 바꿔놓고 그거를 최적화시켜 주는 게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근데 바깥에서는 모니터링만 하는 원격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T 쪽에서 지금 유비쿼터스나 사물인터 이게 다 틀렸다는 게 바로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체가 된다고 보고요. 자, 이러다 되려고 보니까 지금 이 센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건 4차 산업혁명이건 유비쿼터스가 센서가 싸야 돼요. 센서가 비싸면 안 되니까 우선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싸야 되고 사이즈도 작아야 되고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센서가 보통 요 센서를 제가 제일 처음 미국에서 제가 2005년도에 사왔어요. 그 미국 UC 버클리 정보통신공학과 가지고 이 센서를 이제 하나 사와서 제가 이제 작동을 처음으로 시켜봅니다. 이 센서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센서를 가속도 센서를 하나를 사왔어요. 2개 사왔구나. 하나에 20만 원 정도 그 당시 돈으로 2006년도에 제가 2개를 사 20만 원 주고 2개를 사 가속도 센서를 20만 원 좀 싼 거죠. 사가지고 이제 가속도 센서를 사왔으니까 이게 되나? 라고 보고서 이제 뭐 토목이야말로 토목은 다 우리 한양공대 토목과 출신들이 전국 전 세계 깔려 있으니까 제가 서해대교 가가지고 서해대교에 가속도 계측하거든요. 서해대교도 원격 무인 계측 다 하거든요. 서해대교의 가속도기하고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 센서 노드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한번. 데이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당연히 안 들어오죠. 당연히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유비쿼터 센서 노드에서는 여러분들 이 센서에서는요 정보를 1초에 몇 개 읽어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를 보통 이건 이제 우리가 직비 통신 프로토콜 쓰거든요. 그 직비 통신 프로토콜에서는 데이터를 1초에 60개를 읽어 드려요. 1초에 60개를 읽어 드리는데 우리 토목용 구조물의 중요도에서 아까 말씀 서해대교의 가속도는 최소한도 1초에 100개를 읽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00개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얘는 60개가 읽어드리니까 거기서부터가 이제 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 프로토콜을 바꾸고 블루투스로 바꿔서 이제 그걸 해결하고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고요. 데이터가 들어와서 신났어요. 신나고 됐는데 이놈의 센서가 한 8시간 지나니까 이제 또 작동이 안 돼요. 이유를 보니까 이 센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배터리거든요.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6시간 내지 8시간마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아니 사회 기반 시설에다 배터리를 하루에 2개, 3개씩 바꿔 껴라. 아 이거 그럼 엉터리잖아요. 토목과 교수가 볼 때는 IT 하는 얘들 진짜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야 니들 이건 절대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거의 문제점. 이거의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제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센서가요. 얹어지서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센서 물속에서 당연히 안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라 하면서 물속에서 안 돼. 근데 우리 토목구조물은 예를 들어서 뭐 지하 시설물들, 가스관, 상하수도관 다 지하 속에 있잖아요. 가스관 폭발하면 큰일이잖아요. 지하 시설물에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 이거 땅 속에서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저놈들 언제 어디서나 다 된다고 했는데 토목과 교수가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되는 걸 저는 이제 교수고 연구자니까 그걸 되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 특허를 다 냈죠, 저는.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되는 센서, 땅 속에서 되는 센서를 제가 이제 특허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동기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센서 모듈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샘플링 레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레이시, 데이터를 이 패킷 단위로 해가지고 버스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서 해야 되고, 센서에는 2가지 타입 미국에서 있거든요. 미카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쓰는 센서 노드의 전형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인텔 쪽에서 쓰는 아이모터 시리즈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서들을 안 쓰고 저는 이제 제가 센서를 이제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센서들을 개발했고요.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센서가 유비쿼터스 할 때는 여러분 이제 이 센서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 물속에서도 안 되고 비가 와도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내구성 검증이 유비쿼터스 할 때 하나도 안 됐었어요, 사실은. 하나도 안 됐고 대기업은 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고 중소기업이 테스트 베드 한다시고 다 테스트 사업만 하고 거기서 끝났잖아요. 사업화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물 인터넷 시대로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다 국제 표준화가 되면서 센서들이 이제 조금 나아지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다 들어왔죠. 이게 왜 사업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중소기업은 다 도산하거나 대기업에 먹히거나 다 하고 지금 SKT, KT, LG U+, 다 얘들이 또 삼성 SDS, 뭐 LG CNS, SK CNC 다 이게 SI 기업이잖아요. 얘들이 들어와서 다 이게 되니까 이제 사업 모델이 되니까 이제 눈이 빨갛게 해서 유비쿼터스가 사물 인터넷 바뀌어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센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센서는 사물 간에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또는 제가 동물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식물하고도 대화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 지금 보셨다시피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의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잖아요. 로봇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가 한국말로 얘기한다고 할 때 무한대의 단어가 나와도 인공지능이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애견이 됐건 강아지가 됐건 송아지, 대한민국이 FTA 때마다 강조하는 한우가 됐건 돼지가 됐건 조류독감의 피해자인 닭과 오리가 됐건 얘들의 울음소리를 분석하게 되면은 10가지에서 20가지 이내에서 다 정리가 돼요. 패턴 분석하고 진동수 분석하면은. 그거를, 자, 송아지가 이렇게 울 때 그거 분석해 보니까 얘가 좀 배고파서 우는 거다. 그러면은 사람 말로 바꿔가지고 주인님 또는 아빠 나 배고파요라고 울음을 변환시킬 수가 있죠. 애견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울 때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들어보니까 얘가 좀 물 먹고 싶다는 거네. 그럼 물 먹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센서. 그게 바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되느냐? 정말 된다는 거고요. 다행히 며칠 전에 그 특허가 제가 나왔거든요. 동물과 사람이 대화하는 센서, 또 식물과 대화하는 센서. 우리가 이런 농작물 또는 나무, 숲에서 자연과 대화하는 자, 그런 센서들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전 시간에 배운 이제 개체인지라든가 어떤 소통인지에서
우리가 자연어를 처리하고 또 기계어 또는 동물의 언어, 식물의 언어를 갖다가 인간의 언어로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센서에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유비쿼터스 또는 사물 인터넷의 진정한 목표는 자, 커뮤니케이션 어몽 싱즈가 됩니다. 자, 제발 저 따라서 한번 요거를 3번만 읽어보세요. 커뮤니케이션 어몽 띵즈. 자, 여러분 이게 4차 산업혁명이건 사물 인터넷이건 유비쿼터스의 참 뜻은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IT 쪽에서 얘기하는 통신이 아니고 이건 다이알로그입니다. 대화입니다. 사물 간의 대화. 이 사물 속에는 인간도 들어가고 동물도 동식물 제품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과 사물 인터넷 유비쿼터스의 참 뜻이지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통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특화돼가지고 저희 최고위 과정에서 강조하는 거고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 최고위 과정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련된 사업 원하시는 거는 할 수 있게끔 뭐 특허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이 아까도 공부하신 대로 이제 센서망 같은 거 이제 좀 전공적인 거에 들어가자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 센서가 있을 때 또는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주변 인프라가 자, 통신망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 같은 거 할 때 자, 전방에서 산악 지역에서 오지에서 자, GOP에서 자, 통신망이 국방이 뭐 어떻게 되느냐, LOS가 구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는 아무리 좀 인터넷망이 없어도 인터넷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드론을 띄워서 구글에서 하는 타이탄 프로젝트에 해가지고 구글에서 타이탄 프로젝트는 이제 드론 이제 거대한 드론에다 통신망 인터넷망을 올려가지고요 5년 동안 아무 뭐 제약 없이 인터넷망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뭐 우리가 통신망 요즘은 이제 로라라든가 NB-IoT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망이 자유롭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제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접선망도 인프라와 접근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해 주게 돼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고 이런 접속망 같은 걸 고민 안 하셔도 이제 될 정도는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 부자는 빌 게이츠인데 얘가 컴퓨터의 OS 윈도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윈도우 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사물 인터넷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모든 사물이 이제 센서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를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지가 아무리 많아도 70억 인구지만은 사물의 개수는 500억 개냐 700억 개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개수하고 10배가 더 많은 거에 이거 운영체제가 뭐냐가 빌 게이츠 10배 부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누가 지금 제대로 개발하느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어요. 이건 지금. 근데 현재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타이니OS라는 거를 이제 유비쿼터스 때부터 이제 쓰는 그룹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나노큐 플러스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자 몇백억 들여서 개발해 놓고 지들도 안 써요. 제가 국회 가서 특강할 때 전자통신연구 원장님 뭐 높은 분들 다 있어 그 앞에서 저 까거든요. 근데 전자통신연구원이 참 우수한 기관인데 그 친구도 참 좋은 게 개발까지는 잘하는데 개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개발 기간 3년 내 예산 몇백억 그때는 잘해요. 근데 3년 지나면 이제 연구비 끊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연구를 또 안 해요. 작동도 안 되고 상용화도 안 되는데 거기서 연구를 끝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부터 운영체제 이거 해놓고 그러니까 헛돈 쓴 거죠. 국가 예산 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럼 이런 센서 노드 운영체제 같은 거죠. 업종별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틀린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하는 게 그 업에서 이거 성공한다 안 한다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영체제가 가장 중요한 게 운영체제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능화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능화 부분이 다 빠져 있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이것도
빨리 지금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 SOS라든가 멘티스라든가 일본에서 쓰는 T-엔진, 뭐 피로스 이런 같은 이런 운영체들이 쭉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물속, 뭐 땅속 이건 다 특허 제가 이미 가지고 있겠지만은 중요한 게 이거 지능형 센서거든요. 이 센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어몽 띵즈가 되려면은 이 센서 자체가 지능형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센서 자체가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거든요. 근데 센서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큰 값이 들어왔으면은 얘가 100도면 화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능형 센서죠. 그러니까 CPU에다가 OS를 집어넣으면서 알고리즘만 집어넣게 되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에서 스마트 팩토리다. 뭐 사물 인터넷에서 스마트 뭐 조선이다. 비행기다. 뭐가 됐건 센서가 지능형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되는 센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사물 인터넷 센서.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이 센서 중에서 이제 드론이 여러분 보셨다시피 국방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국방에서 이제 처음에 카메라 모듈과 정찰 목적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정찰 잘하죠. 그러다가 이제 택배, 물건 이동까지 하게 되고, 거기까지 이제 다음 드론이 뭐냐는 역할은 얘가 센싱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미세먼지다, 유해 화학 물질이다, 뭐 지금 화생방이 터졌다, 기타 등등. 뭐 그런 거일 때 대상이 날아갈 때 센서도 같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날아다니는 센서에서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자, 뭐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뭐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실제 이제 제품 개발하느라고 이제 센서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이런 뭐 센서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연구할 때 쓴 센서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 센서의 제일 중요한 두뇌거든요. 이 64비트냐, 보통 일반적으로 센서 노드가 뭐 8비트 정도만 해도 성능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64비트 써가지고 이제 성능을 왕창 높였죠. 자, 뭐, 근데 이런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에서는요, 이 센서의 개체 이름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우신 RFID, NFC, 비콘 같은 개체 ID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센서하고 NFC, RFID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센서가 붙은 개체들, 상품이 됐건 물건이 됐건 어떤 이런 사물이 됐건 얘들이 아이디를 알아야지 사물 인터넷상에서 그 사물을 관리를 하죠. 4차 산업혁명에서 그 사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센서에다가 IP 주소를 주는 거죠. 인터넷 프로토콜을 갖다가 IPv4를 줘도 되고 사물이 많을 때는 IPv6를 주게 되면은 이 센서가 붙은 사물에 아이디가 자동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물들을 여러분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체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IPUSN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이 그림에서 한번 잘 이해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그 당시 2006년도, 7년도에 이 유비쿼터스 이걸 연구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천이거든요. 리버, 스마트 리버니까. 하천인데 이런 센서를 갖다가 아까 물속이니까 당연히 일단 부위에다 띄웠죠. 저는 부위에다 띄워놓고 자, 뭔가 오염물질을 얘가 검지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염물질을 검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유비쿼터스 다른 나라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데이터를 일로 보내는데 보내지 말고 검지를 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검지를 했네요. 지금 검지를 해놓고 돌아가고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수온이 갑자기 뭐 70도, 80도까지 오른다. 이거 적조거든요. 적조가 되면은 이 부위 내부에 황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적조를 예방을 해야죠. 이게 사물 간의 대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극물이 들어왔어요. 감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극물이 들어왔으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독극물이 들어오면은 빨리 여기서 초음파를 막 발생해가지고 물고기들을 대피시켜야죠. 독극물에 얘들은 속절없이 죽을 텐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물간의 대화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지능형 하천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 이제 MB 때 했던 물고기 로봇이 아니죠, 이거는. 자,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였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하천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서해대교 상에서 뭐 20중 추돌 사고 일어나서 뭐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거 보고 느낀 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도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바쁜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좀 달리는 편이에요. 시속 150, 160은 기본으로 달리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저보다 더 달리면서 뭘.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안개가 있으면은 지금 이 전광판이 뭐라고 떠요? 안개가 심하니 감속 요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감속 요망하더라도 그건 요망이고 감속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 근데 여러분이 감속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과속 카메라 있으면 그때는 감속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고를 예방하려면은 여기 안개 센서가 있어 시정거리를 재요. 그리고 우리가 안개에서 시거가 100m다, 10m다가 결정되잖아요. 이 시거 센서가 예를 들어서 만약 시정이 100m일 때하고 50m일 때는 이 과속의 범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속도로에서 한계 속도가 110km잖아요. 그죠? 근데 110km인데 감속 요망이 아니라 얘 시거에 따라서 110km 한계 속도가 70, 50, 30으로 바뀌고 과속 카메라가 그 바뀐 속도 가지고 얘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가 천천히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안개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개로 인해서 시거 센서에서 이제 한계 속도가 이렇게 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카 인포메이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에도 이제 한계 속도 이렇게 바뀌었다 알려주고 가속 카메라가 110으로 찍는 게 요거로 바뀌니까 지들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인 자율 자동차 시대가 2년 후에 곧 한국에도 들어오고 전 세계에 하잖아요. 그죠? 무인 자율 자동차 반드시 들어오죠. 그럴 때 이 디지털 스피드판 지금 110 이렇게 가는데 요거 특허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무인 자율 자동차 되면서 이제 이거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업도 하셔도 되죠. 지금 찍혔죠. 그죠? 제가 빨리 가니까. 자, 그럼 물론 이제 실용화는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안 하니까 가지고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무인 자율 자동차가 되면 이제 저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것도 사업이 곧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금 공부를 하셨다시피 자, 이런 이제 센서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들이 자, 어떤 제품이 됐건 어떤 대상이 됐건 중요한 거는 그 요소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소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플러스가 되는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붙이는 프로비스 개념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신문 보니까 이 테슬라가 작년에 테슬라가 8만 대 팔았더라고요. 전기자동차 8만 대. 그리고 GM이 1000만 대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GM이 전 세계 1000만 대, 테슬라는 8만 대. 근데 오늘 신문에 테슬라하고 GM하고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테슬라가 GM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조직이나 회사가 됐건 기업이 됐건 여러분 지금 100년 기업 GM이 테슬라 지금 5년 된 놈한테 지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캐터필러에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예를 들지만은 이 하드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드웨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제품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제조업, 전통 제조업을 하시는 거고 이 캐터필러는 이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짜로 줘도 되는 거예요. 공짜로 줘도 연간 운영비, 연간 관리비에서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프로덕트, 띵즈의 개념이 바뀌는데 여러분 과거 개념으로 지금 하드웨어만 팔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IT 기술이 점점 퇴보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가고 중국도 잘 가고 있고 미국, 일본 잘 가는데 한국만 아직도 전통 산업, 전통 제조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유비쿼터스 센서에 의해서 공간이 융복합되죠.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공부한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 가상공간하고 현실 공간이 융복합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이제 뭐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올게닉 컴퓨팅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죠. 올게닉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야채 살 때 올게닉 쳤잖아요. 그 올게닉이 아니고 바로 유기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기체니까 생명체란 얘기죠. 어떤 띵즈가 어떤 사물이 있건 개체가 있건 제도가 있건 뭐가 있을 때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유기체다. 그 이론이 올게닉 띵즈라는 제가 만든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물을 생명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센서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센서를 전 다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물을 생명체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이론을 만들어 놨고 특허를 다 내놨는데 지금 와서 이제 10년 지난 지금 와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CPS라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가상도시, 가상경제로 특허를 다 잡아놨죠. 이거 유비콘 도시를 잡아놨고, 그러니까 이것도 CPS 특허가 다 잡혀 있는 상태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융복합이 돼가지고 다 네트워킹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여러분 내비상에서 모든 제품들, 시설들, 장비들 다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비상에 있는 모든 제품들, 시설들과 현실에 있는 실제 제품과 동기화시키는 거죠. 동기화시켜서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다 분석해줘가지고 현실 공간에 있는 내가 얘들이 알아서 저를 편하게 모셔주는 거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되는 그 이론이 지금 CPS라고 하는 거지만 그 CPS 이전에 저는 이제 올게닉 컴퓨팅이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도시 문명 자체가 다 이렇게 이런 올게닉 컴퓨팅 개념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효리가 요때니까 이게 뭐 제가 이걸 한 2007년에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무엇이 됐건 여러분이 사물에다 센서를 붙이게 되면은 다 인간처럼 오감에 의해서 센싱을 할 수 있죠. 센싱을 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유무선 통신망으로 서버에 보내듯이 사람한테서 신경망을 통해서 두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선 통신망이 신경 역할을 하는 거고 두뇌가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손발은 맴즈, 로봇 역할을 하는 거고 스피커 또는 히어링 에이드, 보청기가 사람의 귀와 입을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물을 생명체로 만들 수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론이 되는 게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이제 시간상 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이제 어떤 정부의 형태라든가 행정 뭐가 됐건 의료복지가 됐건 경제금융이 됐건 치안국방이 됐건 종교가 됐건 어떤 교화가 됐건 민주주의가 됐건 뭐 어떤 분야가 됐건 자, 사람과 장비, 사물과 공간을 다 네트워킹 해가지고 CPS 개념, 클라우드 개념, 인공지능, IoT로 다 생명체로 만드는 거죠. 생명체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물이 스스로 위치를 인식하고 상황을 인식하고 환경을 인식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물로 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처럼 인공지능 산업이다, 사물 인터넷이다, 3D 프린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 사회 전체가 바뀌는 거지 이게.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만물지능 생명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주의 삼라만상 자체를 만물지능 생명체 개념으로 다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와 네트워크, 통신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가 됐건 어떤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 행성으로 들어와서 국가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
국가 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 모든 도시에 있는 모든 인프라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 시설에 있는 모든 부품들, 부품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치들을 각각 4차 산업혁명의 이 생명체 이론으로서 알고리즘으로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게 다 사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핵심 기술과 이제 특허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다 아시잖아요. 아바타죠. 자, 아바타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대지와 소통하죠. 뭐 이게 진짜 되느냐? 제가 볼 땐 되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주의 빅뱅 이론에 의해서 모든 사물은 인간은 결국은 우주 빅뱅에 의해서 에너지와 물질이 광입자로 변하면서 거기서 다 파생된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파동에 의해서 네트워킹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몸이 이 건물이 모든 사물의 입자가 아니고 입자라고 한 거는 고전 탄성 이론이고 입자가 아니라 파동으로 보는 게 양자역학이잖아요. 파동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우리 예술하시는 예술 감독님이 됐고 뭐가 됐고 인간의 감성의 행복을 느끼는 건 두뇌의 파동이거든요. 여기서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물도 파동으로 오고 사람도 파동 다 연결됐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체로 만들 수 있을 때 사람도 자연에 회귀하는 거죠. 그래서 풍수지리의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풍수죠. 그것이 연결이 돼서 인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글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가 공상이 아니라 현실로 구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가 인류 문명이 변하게 되죠. 자, 이런 기술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모든 분야가 자, 지구상의 모든 주거 공간, 모든 공공의 공간이라든가 인프라 공간, 모든 워킹 공간, 모든 자연 공간 이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개념으로 다 바뀌었어요. 왜? 생명체 개념으로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센서 가지고 네트워킹 기술 가지고 다 되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먼저 하느냐죠. 지금 이거는 이제 사업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의 장애를 가지고 있건 또는 여러분이 좀 괴롭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자연 자체가 공간 자체가 센싱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신처럼 여러분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되는 거죠. 자, 뭐 왜 저만 이렇게 떠드는지 알았더니 이게 지금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요즘 하는 연구를 보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 만물지능통신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거기서도. 자, 2020년대부터 만물지능통신. 이제 10년 전에 제가 한 걸 지금 이제 여기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론한다, 예측한다. 이제 만물이 이제 통신한다라는 말이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이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센서들이 있고요. 자, 일단 센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자, 사물이 이제 진화가 돼야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니까 기본이 센서부터 시작을 또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센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것이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 센서에서 이제 틀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왔으니까 보셨다시피 인터넷 베이스가 들어갔고 스마트폰 베이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센서 노드 안에 인터넷 프로토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TCP/IP 대신에 MQTT라는 우리가 이제 TCP/IP는 보통 여러분이 쓰는 복잡한 언어 랭귀지가 들어가는 게 인터넷 프로토콜이 TCP/IP고요. 근데 이거 사물간에 대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이메일, 동영상 이 복잡한 거 사물들은 필요 없잖아요. 간단한 명령어 4개, 5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MQTT입니다. MQTT 같은 거로 통신 프로토콜을 가볍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물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통신 모듈이 들어가야죠. 스마트폰에 할 수 있는 블루투스 통신 모듈을 갖다 여기다 장착시키게 되면 이제 사물이 센싱을 해가지고 스피커 모듈을 붙여주게 되면 사물이 느낀 센싱된 정보를 스피커 모듈을 통해서 사람한테 정보를 던져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물과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동물과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센서 노드가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전 세계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이 센서 노드가 이런 식으로 구축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만물지능 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언어 소통이 없는 사물, 동식물 또는 장애우, 뭐 좀 말을 못하시는 장애라든가 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자신의 위험 상황, 본능적인 생태적 욕구 충족사 모든 것들을 갖다가 사물 간에, 사물과 동식물 간에, 인간과 사물 간에, 로봇과 사물 간에 등 소통을 할 수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에 되는 센서 노드가 이 4차 산업혁명의 만물지능 센서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특허를 다 합치면 요게 되거든요. 자, 요게 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지능형 사물, 인간과 사물, 사물과 로봇, 로봇과 인간 간의 경계가 없는 센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센서, 동물과 대화하는 거, 식물과 대화하는 이거 재밌을 거예요. 이거 빨리 누가 사업하셔도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요즘 애견 사업이 뜨는데 동물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제 제가 봐도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접속망, 통신망이 여러분 우리 지하철이고 도시 내에서 자 LG 플러스 SK 그죠? KT 다 통신망 다 틀리잖아요, 그죠? 기지국 다 따로따로 해. 그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이용료 받으면 되죠. 이용료 받아가지고 세금 좀 낮춰주면 되지. 그러니까 통신망을 갖다가 통합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이제 ABC 제가 만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데, 그러니까 ABC가 All Band Convergence의 약자거든요. All Band Convergence 해가지고 우리가 RFID, NFC, 비콘 이제 필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사물과 통화를 해야 되니까 5G가 될까, 와이파이가 될까, 블루투스가 또 다 들어와야 되고, 이런 통신망을 갖다가 각 국가가 도시가 인프라로 깔아줘야지 웬 통신회사한테 맡겨주고 이익을 걔들이 가져가게 해요. 이런 걸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지자체가 국가가 수익을 받고 그 주민들을 갖다 세금을 낮춰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자, 이제 건물에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가지고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자, 유비쿼터스에서는 이런 건물이 있을 때 자, 이 센서들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관제센터에 정보를 보냈죠. 이게 유비쿼터스고, 사물 인터넷 하게 되면 이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사물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다 가죠. 이 관제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간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이 해석해주고 학습하고 예측해가지고 그 결과를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게 사물 인터넷이죠. 그죠?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 자, 클라우드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까지 들어오고 사물 간에 또 사물과 인간 간에 인간과 로봇 간에 경계가 없어져 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행복을, 정신적 행복, 물질적 행복을 가장 최적화시켜주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 차이점이 유비쿼터스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은 센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센서가 그 차이에 의해서 서버로 가느냐, 클라우드로 가느냐, 이제 인공지능의 그 클라우드로 가느냐, 그 차이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 이런 하청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수위 센서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센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정보가 가는데, 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자, 센서가 있어가지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정보로 갔다. 이건 다 원격 모니터링 개념이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아니다. 이거 유비쿼터스 개념이고, 자,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자. 4차 산업혁명에서 이게 아니고, 이제 이 하천 자체가 생명체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하천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놈을 살아있게끔 만들어주고 지들이 알아서 홍수도 예방하고 폭우도 지들끼리 예측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청계천에 이와 같은 센서가 지금 묻혀 있어요. 청계천이나 이 하천들에 유비쿼터 스마트 리버 해가지고 자, 수질 센서, 용존산소량, 전도도, 탁도, pH 이런 센서들이 다 있거든요. 말씀드리는데 이 센서들이 다 수입 후입니다.
자, 수입품이 와가지고 센서 모듈에다 이렇게 붙였죠, 지금. 그죠? 유비쿼터스 IoT 센서 모듈에다 붙이게 되면은 여기서 통신이 되는 거죠, 이제. 통신이 돼가지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로 다 가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리버 해가지고 박사 논문, 이 친구가 박사 논문 썼거든요. 박사 논문을 2013년에 썼네요. 자, 여러분, 이 하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하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청정 수질과 생태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청정 수질과 생태 환경을 어떻게 지능화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센서들이 다른 사람들, 뭐 전 세계적으로 물 하시는 분들, 환경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자, 말씀드린 대로 용존산소, 수온, pH를 측정해서 절로 가가지고 서버에서 지능적으로 한다. 그게 아니고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요. 센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 센서 모듈에서 아까 말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들어가가지고 측정은 수온하고 pH를 했는데 청정 수질과 생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BOD잖아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잖아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 의해서 청정 수질과 생태 환경의 등급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BOD가 얼마냐에 따라서 깨끗하다 안 하다, 물고기가 살만하다 안 하다, 이게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pH가 얼마다, 수온이 얼마고 용존산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pH와 수온 이거와 BOD 상관관계를 찾아냈죠. 찾아내가지고 측정은 pH 했는데 이 센서가 지금 BOD가 요거다라고 알려줘가지고 바로 얘 자체가 수질 등급이 몇 등급, 너 지금 수영해도 돼 안 돼, 너 수질이 나쁘니까 물고기야 빨리 대피해, 물고기한테 초음파를 쏴주고, 이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죠. 실제 되니까 박사 논문을 쓴 거죠. 제 전공이 구조지죠, 물쪽 아니거든요. 근데 박사 논문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실제 요 중랑천에 이 센서가 박혀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센서 박아가지고 이제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를 다 보충해주고 지능적으로 지가 판단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챙이거든요. 올챙이야 빨리 대피해라고 떠드는 게 보이거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자식을 MIT나 하버드 보내도 이런 거 공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양공대 되니까 이 정도 저희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드도 여러분들이 잘 지금 봐야 돼요.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은 통신의 시대거든요. 애플이나 구글이나 통신의 시대인데 여러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그죠? 근데 올해는 다행히 봄에 그래도 비가 조금 왔어요. 그죠? 그래서 가뭄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지만 작년만 하되 충청남도 가뭄 심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는 틀림없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에서 물에 대한 심각성은 점점 중요해지면서 수자원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모든 지자체들, 자,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뭐 홍대 쪽에 살고 있는데 홍대 쪽에 살더라도 지금 상수원은 다 저 팔당에서 오잖아요. 그죠? 인천도 팔당에서 가고 김포도 팔당에서 가는데, 자, 이거를 스마트 워터 그리드에서 이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4년, 5년 전부터 국토부에서 과제를 추진하면서 320억 들여가지고 이 과제를 했죠. 하면서 과제 개발해서 특허 낸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7년 전에 이미 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마트 워터 그리드 원조는 전데 지금 뭐가 잘못했냐면, 여러분들 스마트 그리드 뜻이 뭐예요?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죠, 그죠? 자, 우리가 지구온난화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기 생산을 최소화하면은 그만큼 화석연료를 덜 쓰니까 우리가 전기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빌딩이나 공장이나 전기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전기를 생산하면 필요 없이 전기 생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또는 전기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전기를 자기가 태양광을 하게 되면
국가가 비싸게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양방향 정보를 최적화해서 그 목적을 최적화시켜주는 게 스마트 그리드거든요. 그럼 수자원에서도 자 상수도 취수원부터 배수장, 저수장 와서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하면은 물을 절약하고 저쪽에서 여러분 집이나 공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처럼 물을 재활용해서 쓴다. 빗물을 중수로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전기처럼 사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물 생산이 절약이 되고 물이 소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이게 스마트 워러그리드의 핵심인데 그 뜻은 모르고 제대로 엉터리로 아까 엉터리 센서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거 가지고 스마트 워러그리드 320억 들여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저 대신해서 저 특허 분쟁 좀 걸어주세요. 저 320억에 10%만 가져도 32억인데 여러분 제가 또 10% 드리면 3억 2천. 아니 그렇잖아. 아니 이게 아닌데 저 친구도 국가에서 근데 이거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이 특허의 원천 소유자는 그 개념이거든요. 물을 절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물을 양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청정 수질과 생태환경 보존하서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게 이거의 목적인데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저는 안드로이드처럼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지자체 상수원 수자원 관리해야 되잖아요. 모든 국가 다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물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가 해야 되는데 엉뚱한 애들이 320억 받아 엉뚱한 짓 하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 때 수자원공사 사장했던 최기훈 사장님이나 기타 등등 자 여기 와서 이거 듣고 나서 네 말이 맞다 해놓고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앞에는 자기 거 안 내놔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특허를 좀 분쟁을 걸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교수 체면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어지간 뭐 모든 이 수자원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들을 사물 인터넷에 네트워킹 해가지고 이걸 다 지능화 시켜주는 거죠. 자, 지능화 시켜가지고 모든 거를 예측하고 학습해서 하는 것이 스마트 워러그리드고요. 그 특허들이 이제 청광들이 쭉 있는데 빠졌네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양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쓰는 사람이 신재생 물을 만들어야 돼요. 빗물을 다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 건대 입구에 있는 아파트, 포스코 아파트 다니까요. 거기서는 모든 빗물을 다 우수조리에 가둬놓고 그 물을 재활용해가지고 뭐 식물에다 뿌린다든가 도로 청소하다 이 물 다 쓰거든요. 근데 앞으로 도시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스마트 그리드에서 전기는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는데 물 쪽은 그걸 안 하니까 물 팍팍 쓰죠. 우리나라처럼 물값 싼 데가 지금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허가 올바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죠. 이미 이렇게 특허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시간상 뭐 이런 것들은 대충 이건 뭐 헬스 할 때, 헬스 건강할 때, 복지할 때 나올 테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자, 뭐 제주도 이제 해양 기상 관측 시스템 같은 것도 보셨다시피 센서가 다 있고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정보가 일로 던져주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모니터링 시스템이지 아까 말씀드린 지능화 시스템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빨리 여러분들이 사업 모델로서 바꿔줄 필요가 있죠, 지금. 자, 말씀드린 이제 교량이고요. 자, 교량에 있어서도 지금 뭐 알다시피 우리 장대 교량들 다 모니터링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필요가 없죠. 지능화 시키는 게 중요하죠. 문제가 뭐냐면요. 자,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무너지고 뭐 성수대교만 무너지는 게 한국이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요. 미국도 무너지고요. 중국도 넘어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지 관리를 잘못해서 넘어지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성수대교 모니터링 하는데 얘가 여기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옆에서는 센서가 모니터링해서 관제센터로 데이터 보내고 있어요. 그럼 모니터링이 뭐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화가 돼서 이 사고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예측해서 사고를 피해줘야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교량 자체를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생명체로 똑같은 이론으로 센서가 들어가 가지고
생명체, 인공지능 교량으로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량이 지금 한 3만 개 정도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 600만 개 이상이 있는데 그 교량들이 각기 시스템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그걸 안드로이드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전 세계 교량 다 이거 쓸 수밖에. 왜? 여러분, 교량의 인풋 데이터 똑같아요. 아웃풋도 똑같아요. 왜 플랫폼을 안 만들어요, 이걸? 정신 나간 친구들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만들게 되면은 이것도 빨리 누가 사업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그걸 이제 사실 이것 저희가 저희 대학원 수업에서 뭐 한참 많이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 내용이 다 뺐는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 교량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드린 대로 교량이 문제가 생겼으면 일단 신호등부터 바꿔야죠, 그죠? 아, 지금 사고 날 것 같으면 관제센터로 데이터 보내지 말고 신호등부터 빨리 빨간 바꿔서 성수대교 같이 버스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아야죠.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쳐주고 3일간의 커뮤니케이션. 자, 생명체 교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방법론이고, 요건 이제 토목에서 순수 구조에 대한 거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어요. 어떻게 구축하는 방법. 그러니까 교량이 안전하고 빠른 여행 목적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세이프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제, 재난이 예방되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프로비스가 되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이 쭉 이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있고요. 이제 이걸 뭐 여러분들이 교량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정보를 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 평가를 한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이것도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석사과정 학생이 이제 요걸 그 인공지능 교량 생명체에 대해서 알고리즘 짠 내용입니다. 이거 석사학위 논문에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다 데이터를 검색을 하죠. 데이터를 하고서 이제 3월간에 이 교량에서 이제 지금 이건 철도 교량인데 기차하고 이제 통신을 하죠. 문제가 생기면 기차한테 미리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실제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실제 4차 산업혁명에서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센서의 전문가가 아닌데 이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원하는 건 간단한 방법으로 복잡한 거를 자기도 모르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방법 중에 이제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여러분 뭐 지자체 같은 데서 공공시설물 다 안전 유지 관리 다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주 리조트 붕괴된 것도 경주시에서 유지 관리 잘못했다 하는데 경주시에서 그 건물의 유지 관리하는 공무원이 딱 한 명이거든요. 그것도 2년마다 순환보직하면서 바뀌.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거든요. 자, 그거를 센서가 있어야 된다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스마트폰으로 딱 찍게 되면은 여기서 모든 정보를 다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안전진단 해가지고 건물이 안전하다 안 하다 그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응력이라든가 진도라든가 이거를 센서 없이도 모니터링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저희 방에서 박사과정해서 박사 논문 지금 쓰고 있거든요. 되거든요. 지금 저희 다 실험을 했고 알고리즘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고 있으면은 구조물의 안전 유무, 진동을 측정해서 변이 측정, 변형 측정을 다 해가지고 센서 없이 스마트폰 가지고도 됩니다, 그게. 자,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럼 경주 리조트를 사례를 잡으면은 자, 모든 건물을 자, 스마트폰으로 다 쉽게 찍어서 정보가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이 시뮬레이터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럼 이제 각 집에 이제 안전도 지수가 다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밤 10시에 폭설 1m 온다 예보하면은 폭설 1m를 이 시뮬레이터 안에, 경주시 시뮬레이터, 가상 시뮬레이터 안에 폭설 1m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각 집의 안전지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어느 집이 문제가 생긴다는 게 다 나타나면 거기서 CPS 개념으로 가상 시뮬레이터가 실제 그 집한테 정보를 던져주죠. 정보를 던져줘. 자, 네 집은 저 폭설 1m 오게 되면 몇 시쯤 무너질 예정이다라고 정보를 주면 그 집에서 다 대피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재난이죠. 이게 방제죠.
자, 그런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센서 여태까지 복잡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병환 교수는 스마트폰 가지고 하네? 정말 돼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이미 해봤고요. 이미 해봤고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 친구가 요번 2학기나 뭐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센서가 스마트폰. 여러분 이게 알다시피 스마트폰에 있는 그 카메라 모듈의 화소가 1200만, 1600만 화소 정도 되면요. 어떤 미세한 변이, 미세한 변화량을 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다 잡아내는 거거든요. 패턴 인식을 통해서 그걸 다 잡아내면은 어떤 센싱에 되더라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거를 이용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시설물 재난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지금. 자, 또 이제 센서 중에 이제 이런 센서들도 있지만은, 자, 뭐 우리가 이제 파이버 옵틱 센서라는 거, 파이버 브래팅, 그라틱 센서, 브라그 센서가 있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센서에서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게 있고, 파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있고요. 파장의 시간차를 측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광섬유 센서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서 센서가 아까 예서 센서의 문제점은 전기 저항식은 수분이 있다든가 습하다든가 하면 전기 저항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를 파이버를 쓰게 되면 이걸 파이버라는 이 속에서 이 센서가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건 어디 있건 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버 옵틱 센서도 앞으로 유망 분야가 되고 우리 22기 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이금석 사장이 바로 FBG 센서의 사장입니다. 저 친구 상당한 친구예요. 돈 잘 벌어요. 자, 어쨌든 뭐 이 파이버 옵틱 센서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금 말씀드린데 센서의 문제점, 전기 저항식의 문제점을 얘는 어느 정도 해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수도 관거가 지하에 묻혀 있는데 물이 새는 거를 전기 저항식으로 측정 못 하거든요. RFID가 들어가 전파로 이게 안 되거든요. 그걸 얘를 감아놓게 되면 누수 위치를 얘는 찾을 수가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 모델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지금 뭐 센서가 이런 것도 있고, 자, 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교량에서 저희들이 그런 교량을 개발해서 실제 이제 이게 올림픽 대교죠. 올림픽 대교에다가 저희들이 실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해가지고 얘는 지금 문제가 나면은 교통 신호등부터 차단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실제 했었고, 이것도 동영상인데 지금 이놈들이 동영상을 안 했는데. 근데 뭐라 하더라도요, 이런 교량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은 랜드마크의 도시 경관을 고려한 미관 공학을 완성시켜야 되면 우선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건 지금 그 두바이 쪽에 실제 지금 계획 중인 교량이거든요. 상당히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이 이 정도 되면은 뭐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도시 생산성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시설물에서 스마트도 중요하지만 스마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적 감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철도, 뭐 터널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센서가 들어가서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 지능화, 생체화 만들어주게 돼서 이걸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처럼 만들게 되면 전 세계 터널을 갖다가 다 먹을 수가 있죠. 그죠? 이거 신나는 거죠. 이것도 할 수가 있죠. 바로 사업 모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국가 과제, 뭐 중기청 과제가 됐건 미래부 과제, 국토부 과제, 치료 뭐 이거 다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컨설팅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컨설팅에서 초기 투자를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국가 과제, 그 눈먼 돈이 아직 많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교수지만은 연구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지금 첨단은 못 따라가요. 지금 보셨다시피. 그냥 테스트베드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안드로이드, 구글, 애플, 테슬라처럼 실제 되는데 투입을 해가지고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될 때다 투입을 해야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철도 우리가 이걸 4차 산업혁명에 빨리 플랫폼화 하는 거 이것처럼 뭐 지하철 이것만 하게 되더라도 전 세계 지하철을 석권할 수가 있죠.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 4차 산업혁명에 제가 말씀드린 기술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의 기본 안을 제가 다 설계를 해드리면은 국가 가치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 되죠. 자,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뭐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여러분 주변에서 뭐 지인이 됐건 여러분 뭐 후배가 됐건 뭐 요즘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곧 하거든요. 공학대학원도 있고 일반 대학원 석박사과정 다 되니까 뭐 이런 분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연구실은 전공과 상관없이 석박사 들어오거든요. 뭐 예술을 하는 친구들도 저희 방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술을 했어도 토목과 와서 토목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저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예술을 공부하는 거고요. 경제과 나온 친구도 4차 산업혁명의 경제가 다 바뀌었잖아요. 생산자, 소비자, 제품이 다 바뀌었고 공간이 바뀌었고 생산, 소비 방법이 바뀌었는데 옛날 경제 이론, 이건 다 옛날 얘기죠. 지금 다 바뀌었는데 지금 옛날 거 가르치면 안 되죠. 그걸 하니까 저희 방에 경제학과 애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과 상관없이 저는 됩니다. 학교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조배환교수 융복합이니까 그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면은 뭐 좌우지간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뭐 풀타임도 좋고 파타임도 다 가능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